회색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방파제를 두들겼다. 한선옥은 낡은 우산을 더 꽉 쥐었지만 바람에 휘청이는 우산자루는 별 소용이 없었다. 파카 후드를 깊이 눌러 쓴 아들 지후와 방수 점퍼 차림의 며느리 아린이 선착장 매표소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어머니, 배 시간 확인하고 올게요. 지후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성큼성큼 매표소 쪽으로 걸어갔다. 아리는 선옥 곁에 서서 멀거니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다. 대화가 없었다. 선옥은 며느리의 옆 얼굴을 힐끗 보았다.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다. 결혼 초엔 그래도 밝았는데. 어머니, 배 취소됐대요. 파도 높아서요. 돌아온 지우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그럼 어떡하니? 오늘 못 가는 거야? 네. 내일 아침 첫 배 타셔야 할 것 같아요. 선옥은 가방 속 지갑을 더듬었다. 현금은 3만 원. 카드는 한도가 거의 찼다. 섬에 민박집이 있긴 할까? 우리 먼저 들어갈게요. 어머니는 저기 대합실에서 좀 쉬세요. 뭐, 너희가 먼저 간다고? 네. 저희 일정이 빡빡해서요. 내일 아침 배 타시면 되잖아요. 아린이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지우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선옥은 손을 뻗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지우야.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SUV 차량의 문이 닫히고 후진등이 켜졌다. 선옥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효도 여행이라고 했다. 지우가 석 달 전 전화로 말했다. 어머니, 요즘 좀 쉬세요. 제주도 한번 가시죠. 제가 다 알아볼게요. 선옥은 기뻤다. 퇴직 후 혼자 살며 딱히 갈 곳도 없었다. 병원 검진과 마트 정도가 외출의 전부였다. 그런데 어제 아침 지우 부부가 갑자기 차를 몰고 왔다. 제주 말고 섬으로 가요. 조용하고 좋대요.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 차에 태워졌고 2시간을 달려 이 낯선 항구에 도착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떠났다. 선옥은 천천히 대합실로 걸어갔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젖은 옷깃을 쥐어짰다. 창밖으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하얗게 부서졌다. 휴대폰을 꺼내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차단된 것이다. 손이 떨렸다. 아린에게도 걸었다. 마찬가지였다. 선옥은 천천히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배터리는 60%. 통화 목록엔 지후, 아린, 그리고 3년 전 돌아가신 친구 이름 하나. 빗소리만 요란했다. 대합실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하게 켜졌다. 오후 5시가 넘었지만 먹구름 때문에 벌써 어둑어둑했다. 선옥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우야, 엄마 어떡하니? 전화 좀 받아라. 전송 완료.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차단. 그 차가운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선옥은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목구멍이 메었다.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휴대폰이 고장났거나 아니면 터널 지나가는 중이거나.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선옥은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냈다. 10,000원짜리 3장, 1,000원짜리 동전 몇 개. 카드는 2장인데 하나는 한도 초과로 막혔고 나머지 하나도 10만 원 남짓 남았을까 말까였다. 민박비를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대합실 한쪽 구석에 자판기가 있었다. 선옥은 천천히 일어나 동전을 넣고 따뜻한 커피를 뽑았다. 캔을 두 손으로 감싸주니 조금 온기가 돌았다. 한 모금 마셨다. 달고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창밖으로 비는 더 거세게 쏟아졌다. 선착장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만 빗속에서 번졌다. 일단 오늘 밤을 어떻게든 보내야 해. 선옥은 대합실 안내판을 살폈다. 민박 문의 041-463-5276.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두 번 더. 6번째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됐다. 여보세요? 저기 민박 가능한가요? 오늘 하루만요. 아이고 손님. 오늘은 안 돼요. 비 때문에 배도 끊겼고 저희도 문 닫았어요. 내일 다시 전화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선옥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배는 없고 민박도 없고 돈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뭐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다. 69년을 살며 별일을 다 겪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밤낮으로 병원 일하며 아들 하나 키웠다. 허리 아프고 무릎 시린 줄도 모르고 일했다. 그렇게 지우를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엄마를 섬에 버려두고 갔다. 선옥은 커피캔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방을 들었다. 대합실 문을 밀고 나섰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우산을 펼쳤지만 바람에 뒤집힐 것 같았다. 선착장을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빈집 한 채가 보였다. 대문은 녹슬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다. 선옥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인기척이 없었다. 하룻밤만, 비만 피하자. 대문을 살짝 밀었다. 삐걱,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선옥은 마당으로 들어가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제야 빗줄기가 직접 맞지 않았다. 등을 벽에 기대고 주저앉았다. 젖은 옷이 살에 달라붙어 차가웠다. 선옥은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배터리 48%. 지우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다. 새벽 6시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선옥은 잠깐 눈을 붙였다 깼다. 목덜미가 뻐근했다. 처마 밑 시멘트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댄 채 밤을 보냈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몇 번 제자리 걸음을 하니 그제야 피가 도는 느낌이었다. 마당 쪽을 보니 빗물 웅덩이가 여기저기 고여 있었다. 거기 누구요? 굵직한 남자 목소리에 선옥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대문 앞에 고무장화를 신은 남자가 서 있었다. 70 중반쯤 돼 보이는 나이, 낡은 점퍼에 무릎까지 오는 작업복 바지. 손에는 낚싯대 하나를 들고 있었다. 저기. 선옥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무단 침입을 들킨 기분이었다. 남자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가까이서 보니 주름 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여기서 주무셨소?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배 못 타셨구만. 어제 풍랑주의보 떴었소? 네. 그래서 남자는 선옥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젖은 옷, 흐트러진 머리, 떨리는 손. 그는 한숨을 쉬며 낚싯대를 벽에 기대 세웠다. 일단 따라오시오. 감기 들겠소. 괜찮습니다. 저 조금 있다 배 타고. 배는 오전 10시나 돼야 뜨오. 그것도 파도 봐가면서. 일단 몸부터 녹이시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들고 그를 따라갔다. 골목 끝 단층집. 시멘트 벽에 파란 대문.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다. 신발 벗고 들어오시오. 선옥은 젖은 운동화를 벗어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다. 안으로 들어서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최동만이요. 이 섬 어촌게장 한다오. 한선옥입니다. 앉으시오. 식탁에 앉자 동만은 주전자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내밀었다. 선옥은 두 손으로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으로 온기가 퍼졌다. 동만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밥을 데우기 시작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혼자 사십니까? 아내가 10년 전에 먼저 갔소. 자식들은 다 육지나가 살고. 선옥은 고개를 숙였다. 동만은 된장찌개를 덜어 상을 차렸다. 김치, 깍두기, 간장한 종지.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드시오. 감사합니다. 선옥은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가 뜨겁고 얼큰했다.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동만은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사정이 있어 보이는디 말하고 싶으면 하시오. 아니면 말고. 선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여행 온다고 했는데요. 응. 근데 저만 여기 두고 갔어요. 배가 끊겼다고. 동만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도 안 되고요. 전화도 차단됐어요. 그것 참. 동만은 김치를 집어 씹으며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다. 자식 일은 나도 잘 모르겠소만 한 가지는 확실하오. 사람은 자기 발로 서야 한다오. 네. 누가 버렸든 떠났든 일단 지금 여기 있는 건 당신이요.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할지 정해야지. 선옥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동만의 말이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오늘 배 타고 돌아가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시오. 당신 인생 누가 사는지. 선옥은 고개를 들어 동만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밥 다 드셨으면 씻으시오. 수건 욕실에 있소. 동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선옥은 빈 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욕실 문을 닫고 거울을 봤다. 헝클어진 머리, 푸석한 얼굴.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조금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오전 9시 선옥은 동만의 집을 나와 선착장으로 향했다.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동만이 건넨 따뜻한 옥수수차를 보온병에 담아 가방에 넣었다. 작별 인사를 하려 했지만 동만은 괜찮소. 조심히 가시오라는 말만 남기고 낚시를 나갔다. 선착장 매표소 앞에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선옥은 창구로 다가갔다. 10시 배 예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세요. 표를 끊고 대합실로 들어갔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 32%. 밤새 절전 모드로 켜두었지만 많이 줄었다. 지우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선옥은 문자함을 다시 열어봤다. 어젯밤 보낸 메시지들. 지우야, 엄마 어떡하니? 전화 좀 받아라. 왜 이러는 거니? 모두 읽음 표시 없음. 선옥은 한숨을 쉬며 화면을 끄려는 순간 진동이 울렸다. 메시지 알림. 발신자 한지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선옥은 황급히 메시지를 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리나, 우리 집 이미 팔아버렸는데 언제까지 숨길 거야. 어머니 집만 정리하면 되잖아. 빚 절반은 막을 수 있어. 선옥은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다. 분명 지우 번호였다. 하지만 내용은 자신에게 보낼 문자가 아니었다. 잘못 보낸 거구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선옥은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다.
우리 집 이미 팔아버렸는데 어머니 집만 정리하면 빚 절반은 막을 수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옥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호흡이 가빠졌다. 그럼 이게 다 계획이었던 거야? 효도 여행이라는 말.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섬에 데려와 홀로 남겨둔 것. 전화 차단.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내 집을 팔려고. 선옥이 사는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다. 서울 변두리 빌라 반지하였지만 30년을 살았다. 지우를 그 집에서 키웠다. 벽지가 낡고 화장실이 좁아도 선옥에겐 전부였다. 그리고 지우는 그걸 팔려고 했다. 엄마를 섬에 버려두고. 선옥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빚이 있었구나. 그것도 많이. 지우가 작년부터 사업이 어렵다고 했다. 스타트업 영업직이라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했다. 선옥은 용돈이라도 보태주려 했지만 지우는 괜찮아요. 어머니나 잘 드세요라며 거절했다. 그게 자존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거였다. 선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69년 인생에서 아들을 위해 살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 아팠어도 참았고 피곤해도 일했고 먹고 싶은 것 참으며 저축했다. 지우가 대학 다닐 때는 2개 병원을 오가며 밤낮으로 일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엄마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한다. 선옥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다. 메시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 집만 정리하면 되잖아. 선옥은 문자를 캡처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다. 동만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자기 발로 서야 한다오. 당신 인생 누가 사는지. 선옥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몇 년 전 복지관에서 만난 박춘자 선배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춘자는 실버 코하우징에 산다고 했다. 몇 명이 모여 살며 서로 돕는 주거 형태라고.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선옥은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춘자 언니, 나 한선옥이에요. 어머, 선옥이? 웬일이야? 선옥은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언니, 코아우징. 아직 자리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춘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있지. 왜 관심 생겼어? 네.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얘기하자. 일단 언제 시간 돼? 선옥은 선착장 시계를 봤다. 10시 10분 전. 오늘 배 타고 올라가요. 내일 뵐 수 있을까요? 그래,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감사합니다, 언니. 전화를 끊고 선옥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배추랑 안내 방송이 들렸다. 선옥은 천천히 일어나 선착장으로 걸어나갔다. 바다는 어제보다 잔잔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다. 배에 올라 난간을 잡고 섬을 바라봤다. 동만의 집이 있는 골목, 빈집의 처마, 그리고 비 내리던 선착장. 선옥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는 2시간을 달려 육지에 닿았다. 선옥은 터미널 앞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반지하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퀴퀴한 냄새가 났다. 이틀 동안 환기를 하지 못한 탓이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선옥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달걀 몇 개, 우유 한 팩.
어제 아침 지우가 데리러 오기 전에 먹다 남긴 식빵 반 봉지가 식탁 위에 있었다. 식빵 한 장을 꺼내 그냥 씹어 먹었다.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켰다. 배터리 18%, 충전기를 찾아 꽂았다.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는 그것뿐이었다. 잘못 보낸 문자.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선옥은 캡처해둔 화면을 다시 봤다. 어머니 집만 정리하면 되잖아.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웠다. 정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30년을 산 집을, 남편의 흔적이 남은 집을, 아들을 키운 집을 정리라고 표현했다. 선옥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낡은 소파, 삐걱거리는 식탁, 벽지가 들뜬 벽. 하지만 거실 한쪽엔 지우의 초등학교 상장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부엌 선반엔 남편이 쓰던 커피잔이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선옥은 수첩을 꺼내 춘자의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문자가 와 있었다. 선옥아,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코하우징으로 와.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동 123-45. 지하철 타고 오면 돼. 기다릴게. 선옥은 주소를 메모했다. 그리고 검색창에 실버 코하우징을 쳤다. 여러 기사가 나왔다. 혼자보다 함께, 새로운 노후 주거, 고독사 막는 공동체 생활, 은퇴자들의 선택, 코하우징. 선옥은 기사를 하나씩 읽었다. 코하우징은 독립적인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을 함께 쓰는 주거 형태였다. 각자 방은 따로 있지만 거실과 부엌을 공유하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 안부를 확인했다. 비용은 일반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와 비슷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선옥은 두려웠다. 평생 혼자 또는 가족과만 살았다. 남과 부대끼며 사는 건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다. 적어도 아무도 날 버리지 않겠지. 밤 10시 선옥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집을 팔면 안 돼. 적어도 지후 마음대로는. 법적으론 집이 선옥 명의였다. 하지만 지우가 무슨 수를 쓸지 몰랐다. 위조, 사기, 협박. 아니면 선옥이 치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선옥은 일어나 거실 서랍을 뒤졌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서류들을 봉투에 챙겨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일찍 일어나 씻고 외출 준비를 했다. 단정한 니트에 검정 바지.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다. 지하철을 타고 분당으로 향했다. 1시간쯤 걸렸다. 역에서 내려 춘자가 보낸 주소를 따라 걸었다. 주택가 안쪽 깨끗한 3층 건물이 나왔다. 1층엔 작은 정원이 있었고 현관 옆 표지판에 더불어 코하우징이라고 적혀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저 한선옥인데요. 아, 선옥이. 잠깐만. 문이 열리고 춘자가 활짝 웃으며 나왔다. 이른이지만 단발머리가 단정했고 밝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어머, 진짜 왔네. 들어와, 들어와. 선옥은 춘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니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큰 식탁, 소파, 책장. 그리고 부엌 쪽에서 2명의 여성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여기 우리 식구들이야. 인사해. 한 명은 60대 중반쯤 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선옥과 비슷한 나이였다. 안녕하세요. 한선옥입니다. 어머, 반가워요. 저는 김순이에요. 저는 이정란이고요. 춘자 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춘자가 선옥을 소파로 안내했다. 일단 앉아. 차 줄게. 따뜻한 유자차가 나왔다.
선옥은 한 모금 마시고 주위를 둘러봤다. 환했다. 햇빛이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벽에는 그림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소파 옆 책장엔 소설책, 요리책, 건강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다. 여기 어때? 좋지? 춘자가 웃으며 물었다. 네, 밝아요. 그치? 우리 여기서 4년째 살아. 지금 6명이 함께 사는데 각자 방은 2층하고 3층에 있고 1층은 다 같이 쓰는 거야. 식사는요? 돌아가면서 해. 한 사람이 요리하면 나머지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은 거의 같이 먹고 아침이랑 점심은 각자 알아서.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관리비 포함이야. 식비는 따로 걷어서 공동으로 쓰고. 선옥은 계산해 봤다. 지금 사는 집 월세보다 조금 비쌌지만 감당할 만했다. 연금이랑 저축 이자로 충분히 낼 수 있었다.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마침 한 분이 지난달에 나가셔서 빈 방 하나 있어. 춘자는 선옥을 2층으로 안내했다. 복도 끝 방 하나를 열었다. 작았다. 싱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지만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었다. 화장실은 공용이야. 각 층마다 하나씩 있어. 선옥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좁았지만 깨끗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다. 언니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춘자가 선옥의 손을 잡았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없어. 아니에요. 선옥은 춘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빨리 결정하고 싶어요. 제 집 팔기 전에. 춘자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 있어? 선옥은 천천히 지난 이틀간의 일을 설명했다. 섬에 버려진 것, 지우의 문자, 빚 때문에 집을 팔려는 계획. 춘자는 한동안 말없이 듣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 자식이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 없을까요? 있지.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은행에서 하는 건데 내 재산을 신탁으로 묶어두는 거야. 그럼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려. 내가 죽기 전까진. 선옥의 눈이 커졌다. 그게 정말 가능해요? 응. 내일 같이 은행 가자. 내가 아는 상담사 있어. 선옥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처음으로 길이 보이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언니. 괜찮아. 우린 이제 식구잖아. 춘자가 환하게 웃었다. 선옥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춘자와 선옥은 은행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태블릿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유언 대용 신탁은 본인의 재산을 신탁계약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을 신탁 재산으로 지정하시면 본인 사망 전까지는 본인만 관리할 수 있고 사망 후엔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제 아들이라도 마음대로 못 건드린다는 말인가요? 네. 신탁 설정 후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한선옥 고객님께서 생전에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만 정기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옥은 서류를 찬찬히 읽었다. 계약서 문구가 어려웠지만 춘자가 옆에서 하나씩 설명해줬다. 수익자는 누구로 하실 건가요? 선옥은 잠시 망설였다. 지우를 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가족도 없었다. 일단 사회복지법인으로 할 수 있나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신분증을 제출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마지막으로 상담사가 확인 서류를 건넸다. 일주일 후 신탁 등기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서며 춘자가 선옥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이제 마음 놓아도 돼. 네. 그런데 언니, 제 집은요? 집은 내가 계속 살아도 되고 팔아서 코하우징 보증금으로 써도 돼. 어차피 신탁 걸렸으니까 지우가 손댈 수 없어.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집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곳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지후와 함께 살던 흔적들이 너무 많았다. 집은 팔까 봐요. 춘자가 선옥을 바라봤다. 확실해? 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내 결정이 중요해.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동네 중개사무소였다. 여보세요, 한선옥인데요. 반지하 빌라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아, 네. 언제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오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옥은 집 안을 둘러봤다. 짐을 정리해야 했다. 버릴 것, 가져갈 것, 기증할 것. 우선 옷장부터 열었다. 오래된 옷들이 가득했다. 10년 넘은 코트, 색바랜 니트, 늘어난 바지. 선옥은 하나씩 꺼내 검은 봉투에 넣었다. 기증하기로 했다. 서랍을 열자 남편의 물건들이 나왔다. 시계, 만년필, 안경. 선옥은 손으로 시계를 쓰다듬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차고 있던 것이었다. 이건 가져가야지. 작은 상자에 소중히 담았다. 저녁이 되어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릇, 컵, 냄비. 대부분 낡았지만 버리기 아까웠다. 선옥은 몇 개만 골라 박스에 넣고 나머지는 동네 나눔 게시판에 올리기로 했다. 밤 10시 선옥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지우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선옥은 문자를 하나 작성했다. 지우야, 엄마 집 이미 신탁 걸었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리고 엄마는 코하우징으로 이사 간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전송. 손가락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 오전 부동산 중개인이 왔다. 50대 남자였다. 집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면적을 재고 메모했다. 시세가 1억 1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1억에 나갈 수도 있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안에는 나갈 겁니다. 이 동네 수요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중개인이 돌아간 후 선옥은 본격적으로 짐 정리를 시작했다. 책, 이불, 그릇, 옷. 필요한 것만 골라 박스에 담았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박스 5-6개면 충분했다. 사흘 후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옥은 화면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받을까 말까? 결국 받지 않았다. 곧바로 문자가 왔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신탁이 뭐야? 전화 좀 받아. 선옥은 답장하지 않았다. 1시간 후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아린이었다. 선옥은 이것도 받지 않았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선옥은 인터폰 화면을 봤다. 지후와 아린이 서 있었다.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지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선옥은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지후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다. 아린은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이야? 집에 신탁을 왜 걸어? 내가 팔려고 했잖니. 지후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우리 집 이미 팔아버렸는데 어머니 집만 정리하면 된다. 내가 아린이한테 보낸 문자야.
선옥은 휴대폰을 꺼내 캡처 화면을 보여줬다. 지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잘못 보낸 거였어요. 실수였고, 실수로 엄마를 섬에 버리고 간 거야? 실수로 전화를 차단한 거야? 그건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급했어요. 빚이 많아서, 그래서 엄마 집을 팔겠다고. 선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너희가 왜 빚을 졌든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평생 모은 집을 너희 빚 때문에 내놓을 순 없어. 그럼 엄마는 어떡하려고요? 여기서 계속 혼자 살 거예요? 아니, 엄마는 코하우징으로 이사 간다. 지우가 코웃음을 쳤다. 코하우징? 남들이랑 같이 산다고요? 그래, 너희보다 낫더라. 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이러지 마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선옥은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가족은 서로 버리지 않아.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신 엄마 인생에 간섭하지 마. 엄마, 나가. 지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다. 아린이 선옥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선옥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선옥은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밤하늘엔 별이 몇 개 보였다. 이제 시작이야. 선옥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로부터 2주일이 흘렀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 매수자 나왔습니다. 1억에 계약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약하시죠. 중개사무소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옥은 달력을 봤다. 금요일, 사흘 후였다. 계약금 받으면 코하우징 보증금을 낼 수 있었다. 춘자에게 이미 말해뒀다.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했다. 선옥은 짐을 거의 다 정리했다. 박스 6개,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다. 가구는 새 집주인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어차피 코하우징엔 가구가 갖춰져 있었다. 남은 건 마지막 청소뿐이었다. 금요일 아침 선옥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 머리를 빗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가방에 서류를 챙겨 넣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 중개사무소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였다. 집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선옥은 인터폰을 받다. 지우였다. 혼자였다. 오늘이 계약일인 걸 어떻게 알았지? 선옥은 문을 열었다. 지우가 현관에 서 있었다. 수척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턱엔 무정한 수염이 자라 있었다.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슨 일이야? 오늘 계약한다며요. 집 한다며요. 어떻게 알았어?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했어요. 선옥은 한숨을 쉬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다니. 그래, 판다. 그게 왜?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지우가 한 발짝 다가섰다. 선옥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아버지가 남긴 집이고, 제가 자란 집이고, 그래서 내가 팔려고 했잖아.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지우야. 선옥이 차분하게 말했다. 너는 이 집을 추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봤어. 엄마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를 섬에 버릴 수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짜 죄송해요, 엄마.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가 망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아린이랑 매일 싸우고. 그게 엄마 탓이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우가 무릎을 꿇었다.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제발. 선옥은 아들을 내려다봤다. 41살 남자가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했다. 이미 끝났어. 선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우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지우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하지만 선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건 아니야. 엄마, 집은 판다. 그리고 엄마는 코하우징으로 이사 간다. 너희 부부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한테 의지하지 마. 그럼 저는 어떡해요? 선옥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도 내 발로 서야지.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우야. 네.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69년을 남 눈치 보고 남 걱정하면서 살았어.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선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내가 엄마를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그냥 받아들여.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산다. 지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고맙다. 그런데 엄마. 응, 가끔 연락해도 돼요? 선옥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명절하고 생일. 그때만 해. 네. 지우가 돌아서려다 멈췄다.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 엄마는 행복하세요? 선옥은 창문 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밝았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다.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지우가 작게 웃었다. 그럼 됐어요. 너도 행복해라. 노력할게요. 지우가 현관문을 나섰다. 선옥은 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작아 보였다. 문을 닫고 선옥은 가방을 들었다. 시계를 봤다. 9시 30분. 출발할 시간이었다. 중개사무소에 도착하니 매수자가 이미 와 있었다. 30대 초반 부부였다. 젊은 남자가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세요. 좋은 집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잘 살아주세요. 네, 소중히 살게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 계약금 1,000만 원이 선옥의 통장으로 입금됐다. 잔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중개인이 열쇠를 건넸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선옥은 휴대폰을 꺼냈다. 춘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계약 끝났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갈게요. 답장이 금방 왔다. 축하해. 방 청소 다 해놨어. 기다릴게. 선옥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이제 시작이다. 선옥은 작게 중얼거리며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다. 익숙한 동네, 익숙한 거리. 하지만 이제 곧 떠날 곳이었다. 선옥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이사 트럭이 도착했다. 1톤 트럭이었다. 짐이 많지 않아 작은 걸로 불렀다. 여기 다예요?
기사가 박스 6개와 캐리어를 보며 물었다. 네, 이게 전부예요. 금방 끝나겠네요. 기사와 보조인부가 박스를 들어 트럭에 실었다. 10분도 안 걸렸다. 선옥은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거실, 부엌, 작은 방. 30년을 살았던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 벽에 걸렸던 액자 자국, 소파가 있던 자리에 먼지. 흔적만 남았다. 선옥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리고 천천히 각 방을 돌며 작별 인사를 했다. 고마웠어. 수고했어.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다. 새 집주인이 올 때까지 중개인이 관리하기로 했다. 트럭에 올라타니 기사가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시죠? 성남시 분당구요. 내비 주소 알려드릴게요.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다. 트럭이 코아우징 건물 앞에 멈췄다. 춘자가 현관 앞에 나와 손을 흔들었다. 선옥아, 왔구나. 선옥이 트럭에서 내리자 춘자가 달려와 안았다.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네, 언니. 기사와 인부가 짐을 내렸다. 춘자와 선옥이 박스를 들어 2층으로 날랐다. 복도 끝방. 선옥의 새 방이었다. 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타났다. 이불이 개켜져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엔 작은 화분이 하나 있었다. 화분은 내가 준비한 거야. 공기 정화 식물이래. 고마워요, 언니. 박스를 방 안에 쌓았다. 이사 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보냈다. 춘자가 선옥의 손을 잡았다. 일단 점심부터 먹자. 배고프지? 조금요. 오늘은 정난 언니가 요리 당번이야. 김치찌개 끓인대. 1층 거실로 내려가니 식탁에 4명이 앉아 있었다. 춘자, 순이, 정난, 그리고 처음 보는 여성 1명. 선호가 여기 앉아. 소개할게. 이분은 윤미경 언니. 작년에 들어오셨어. 미경은 60대 후반쯤 보였다. 짧은 파마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반가워요. 한선옥 씨. 춘자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식탁에 김치찌개, 밥, 반찬이 차려졌다. 정난이 국자로 찌개를 떠서 각자 그릇에 담아줬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선옥은 숟가락을 들었다. 김치찌개가 얼큰하고 뜨거웠다. 밥을 한술 뜨니 입안 가득 구수함이 퍼졌다. 어때요? 맛있어요? 정난이 웃으며 물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우리 선옥 씨 입맛에 맞아야 하는데.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순이는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다. 정나는 식당을 운영했고 미경은 회사 격리로 일했다고 했다. 모두 은퇴 후 혼자 살다가 코하우징을 선택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렵지 않았어요? 선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히 어렵지.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다. 평생 혼자 살다가 갑자기 남이랑 같이 사는 거니까. 근데 적응하면 괜찮아. 오히려 좋더라고. 맞아. 혼자 있으면 우울한데 여기선 누가 항상 있으니까 든든해. 순이가 거들었다. 그리고 아프거나 힘들 때 서로 챙겨줄 수 있잖아. 그게 제일 좋아.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조금 놓였다. 식사 후 설거지는 순이와 미경이 맡았다. 선옥은 방으로 올라가 짐을 풀기 시작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책상 위에 정리하고 남편의 시계와 만년필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사진 몇 장을 책상 옆 벽에 붙였다. 남편과 찍은 사진, 어린 지우의 사진. 1시간쯤 지나니 방이 제법 정리됐다. 선옥은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좁았지만 깔끔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따뜻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춘자가 방문을 두드렸다. 선우가 산책 갈래? 산책이요? 응. 우리 매일 저녁 6시쯤 근처 공원 산책해. 같이 가자. 그럴게요. 선옥은 가디건을 걸치고 춘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순이와 정난도 함께였다. 코아우징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나무가 우거지고 산책로가 잘 닦여 있었다. 저녁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다. 네 명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날씨 정말 좋지? 응. 가을이 제일 좋아. 선옥 씨는 산책 자주 하셨어요? 아니요. 거의 안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랑 매일 해요. 건강에 좋아요. 네, 그럴게요. 선옥은 나뭇잎을 밟으며 걸었다. 바스락 소리가 경쾌했다. 옆에서 춘자, 순이, 정난이 웃으며 걷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선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다. 오늘은 미경의 요리 당번이었다. 된장국과 생선구이, 나물 반찬. 선옥 씨, 내일부터는 당번 돌아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 농담을 하면 웃음이 터졌고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언이 오갔다. 선옥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오래 알지 못해도 함께 밥 먹고 웃고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었다. 저녁 식사 후 선옥은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휴대폰을 꺼냈다. 지우에게서 문자가 하나 와 있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이사 잘하셨어요?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잘했다. 너도 잘 지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충분했다. 선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멀리서 누군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선옥은 작게 미소 지었다. 나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첫날 밤이 저물어갔다. 코아우징에서의 일주일이 지났다. 선옥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먹었다. 각자 아침은 알아서 챙겨 먹는 규칙이었다. 8시쯤 되면 춘자와 산책을 나갔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 돌아와 샤워하고 빨래를 돌리거나 방 청소를 했다. 점심은 역시 각자. 선옥은 주로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해 먹었다. 라면, 김밥, 샌드위치. 오후엔 책을 읽거나 TV를 봤다. 가끔 순이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저녁 5시부터 요리 당번이 저녁을 준비했고 6시에 모두 모여 식사했다. 규칙적이었다. 선옥은 규칙적인 삶이 좋았다. 혼자 살 땐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시간이 흐릿하게 흘렀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다. 하루에 리듬이 있었다. 2주일째 되던 날 선옥은 춘자에게 말했다. 언니, 나 뭔가 일을 하고 싶어. 일? 무슨 일? 모르겠어.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춘자가 빙그레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원래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 응. 간호조무사 일할 땐 힘들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허전하더라. 그럼 봉사해볼래?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 모집한대. 보건소? 응. 주 2회,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전 2시간씩 노인 건강 상담 보조 같은 거. 내 경력이면 딱이잖아. 선옥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내일 같이 가자. 내가 아는 보건소 팀장님한테 연락해 볼게. 다음 날 춘자와 선옥은 분당 보건소를 찾았다. 2층 건강증진과 팀장이 반갑게 맞아줬다. 안녕하세요. 한선옥 씨죠? 춘자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경력 보니까 간호조무사 35년 하셨네요. 와,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노인 건강 상담 프로그램 운영 중인데 보조 인력이 부족해요. 주 2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급여는 없고요.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 지원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보건소를 나서며 선옥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언니 고마워. 뭐가? 내가 잘할 거야. 다음 주 화요일 선옥은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 카디건,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9시 30분에 보건소에 도착했다. 건강증진과 상담실, 책상 2개와 의자, 혈압계, 체온계, 간단한 의료기구들이 비치돼 있었다. 담당 간호사가 선옥을 맞았다. 한선옥 선생님이시죠? 저는 김지은 간호사예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업무 설명 들으시고 제가 하는 거 보시면서 익히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10시부터 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70대 이상이었다. 혈압 측정, 혈당 체크, 간단한 건강 상담. 선옥은 지은의 옆에서 지켜봤다. 혈압계 사용법, 기록지 작성법, 상담 요령. 낯설지 않았다. 35년간 해온 일이었다. 할머니,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드시고 계세요? 응, 먹어. 근데 자꾸 까먹어. 알람 맞춰두시면 어때요? 핸드폰 알람.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선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옥은 할머니의 휴대폰을 받아 알람을 설정해줬다. 아침 8시, 저녁 8시로 맞춰드렸어요. 이렇게 울리면 약 드시면 돼요. 어머, 고맙네. 이름이 뭐예요? 한선옥이에요. 선옥 씨, 참 친절하네. 고마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다. 지은이 선옥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선생님,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원래 하던 일이라. 아니에요. 진짜 자연스러우세요. 오전 내내 10명 넘는 노인이 다녀갔다. 선옥은 혈압을 재고 기록을 하고 간단한 조언을 건넸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12시가 되자 상담이 끝났다. 지은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목요일에 또 봬요. 네, 수고하셨어요. 보건소를 나서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선옥 씨. 돌아보니 아까 그 할머니였다. 네. 이거 드세요.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안에 사과 3개가 들어 있었다. 아이고, 이건 뭐. 괜찮아요. 우리 집 텃밭에서 딴 거예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갔다. 선옥은 사과 봉지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있구나. 코아우징에 돌아오니 점심시간이었다. 선옥은 사과를 씻어 식탁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춘자가 물었다. 보건소에서 할머니가 주신 거야. 어머, 벌써 인기쟁이네? 에이, 무슨.
선옥은 웃으며 사과를 깎았다. 모두 한 조각씩 먹었다. 달다? 진짜 맛있네. 선옥 씨 덕분에 맛있는 거 먹네요. 선옥은 사과를 베어 물었다. 달고 아삭했다. 목요일에도 보건소에 갔다. 이번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왔다. 혈압을 재고 상담하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병원 가보셨어요? 같이. 약 먹으래. 약 드시고 가벼운 운동도 하세요. 무릎에 물이 안 가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거요. 그게 효과 있어? 네, 근육 키우면 무릎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래, 해봐야겠네. 선옥은 노인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한 달이 지났다. 선옥은 주 2회 보건소 봉사가 일상이 됐다.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일어나는 게 즐거웠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이가 물었다. 선옥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선옥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매일매일이 좋아요. 그게 제일 큰 행복이지. 춘자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거창한 거 없어도 작은 일상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거야.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 지금 행복해. 저녁 설거지를 하며 선옥은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부엌은 환했다. 불빛이 따뜻했다. 선옥은 그릇을 닦으며 흥얼거렸다. 옛날 노래.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다. 뒤에서 춘자가 같이 흥얼거렸다. 그리고 정난도 순이도 네 사람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선옥은 웃음이 났다. 이런 게 삶이구나. 작지만 단단한 일상. 선옥은 그걸 되찾았다. 석 달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코아우징 마당에 첫눈이 내렸다. 선옥은 창문을 열고 눈을 바라봤다. 하얗게 쌓이는 눈송이가 고요했다. 보건소 봉사는 계속됐다. 이제 선옥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었다. 노인들은 선옥을 찾았다. 선옥스 있어요? 오늘 선옥스 오는 날이죠? 선옥은 그 말들이 좋았다. 코아우징 생활도 익숙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 요리 당번을 맡았고 김치찌개를 제일 잘 끓인다는 칭찬을 들었다. 저녁 산책은 빠지지 않았다. 춘자, 순이, 정난, 미경. 5사람은 어느새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지우와는 명절과 생일에만 연락했다. 추석 때 짧은 문자를 주고받았다. 잘 지내세요. 너도. 그 정도였다. 선옥은 그걸로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선옥은 1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춘자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선옥아, 너 찾아온 사람 있어. 나요? 응. 남자분인데. 선옥은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봤다. 지우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지? 선옥은 현관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지우가 서 있었다. 혼자였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다. 뺨이 꺼지고 머리가 길어졌다.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다.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 지우를 거실로 안내했다. 춘자가 눈치 빠르게 자리를 비켜줬다. 선옥아, 난 위층 갈게. 고마워, 언니. 지우는 소파에 앉았다. 선옥은 맞은편에 앉아 지우를 바라봤다. 아린이는? 이혼했어요. 선옥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뭐? 한 달 전에 이혼 서류 썼어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다. 왜? 버틸 수가 없었어요. 빚도 빚이지만 서로 너무 지쳤어요.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지금은 뭐해? 편의점 알바요. 하루 8시간. 최저시급.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나 완전히 망했어. 선옥은 지우를 가만히 바라봤다. 아들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40대 초반이지만 50대처럼 보였다. 왜 왔어? 사과하러 왔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한테 진짜 미안해요. 정말,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섬에 두고 간 것도, 집 팔려고 한 것도, 엄마 인생 생각 안 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지우가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선옥은 조용히 지우를 내려다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예전처럼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싶지 않았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지우가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다. 눈물을 닦았다. 선옥이 입을 열었다. 지우야. 네.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이미 전에 말했잖아. 너는 내 아들이고 그건 변하지 않아. 엄마. 하지만 선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의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너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해. 편의점 알바든 다른 일이든 내 발로 서야 해. 알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여기서 친구들이랑 살고 봉사 다니고 산책하고 엄마는 지금 행복해. 선옥은 거실을 둘러봤다. 이 사람들이 엄마를 가족처럼 대해줘. 엄마도 이 사람들한테 가족이고. 지우가 선옥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엄마 인생에 부담 주지 마. 내가 힘들어도 엄마한테 기대지 마. 알겠어? 네. 지우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 저 사실은 돈 빌리러 온 거 아니에요. 응? 그냥 사과하러 왔어요. 진짜로요. 지우가 선옥을 똑바로 바라봤다. 최근에 상담 받았어요. 심리 상담. 심리 상담? 네. 무료 상담센터에서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의존적이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애처럼 굴었다고. 선옥은 조용히 들었다.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저 마흔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손 벌리고 있었구나.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혼자 살아보자. 엄마 없이. 선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작별 인사하러요. 작별?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제가 좀 단단해질 때까지. 엄마한테 짐 안 될 때까지. 지우가 일어섰다. 엄마 건강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선옥도 일어났다. 지우야. 네. 선옥은 한 걸음 다가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지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엄마, 힘들면 전화해. 하소연하는 거 괜찮아. 단, 돈 달라거나 엄마한테 뭘 해달라고 하지 마. 그냥 힘들다고만 말해. 알겠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을 때 당당하게 다시 와. 그때 밥 한번 먹자. 네. 선옥은 지우를 꼭 안았다. 지우도 엄마를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이제 가봐. 네. 안녕히 계세요, 엄마. 너도 잘 가.
지우가 현관문을 나섰다. 선옥은 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눈 내리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어깨는 전보다 펴져 있었다. 문을 닫고 돌아서니 춘자가 계단에 앉아 있었다. 다 들었어? 응. 미안. 안 들으려고 했는데. 선옥은 웃었다. 괜찮아. 잘했어, 선옥아. 춘자가 다가와 선옥을 안았다. 정말 잘했어. 선옥은 춘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났다.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선옥은 눈물을 닦고 거실로 돌아왔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고요하게. 며칠 후 선옥은 보건소에서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코아우징으로 걸어가는데 한 할머니가 길에서 넘어진 걸 봤다. 할머니. 선옥은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미끄러웠네. 고맙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먼지를 털어줬다. 다친 데 없으세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선옥도 웃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갔다. 선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코아우징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반겼다. 거실에서 순이와 정란이 TV를 보고 있었다. 선옥 씨 왔어요? 네, 다녀왔어요. 춘자 언니가 저녁 준비 중이에요. 오늘은 된장찌개래요. 와, 좋네요. 선옥은 가디건을 벗어 걸고 부엌으로 갔다. 춘자가 냄비를 저으며 웃었다. 왔어? 손 씻고 와. 곧 먹어. 응. 선옥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거울을 봤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다. 주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나 괜찮아 보이네. 선옥은 작게 웃으며 거실로 돌아왔다. 식탁에 5명이 둘러앉았다. 된장찌개, 밥 반찬,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자, 다들 드세요. 춘자가 국을 떠서 나눠줬다. 선옥은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하고 구수했다. 맛있다. 그치? 오늘 된장 새로 샀거든. 역시 춘자 언니 솜씨야. 웃음소리가 식탁에 울렸다. 선옥은 밥을 먹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들. 따뜻한 불빛. 김이 피어오르는 밥상. 이게 내 삶이구나. 선옥은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누군가 말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선옥은 이제 그 말을 믿었다. 69살. 늦지 않았다. 선옥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달았다. 밖에선 눈이 내렸다. 하지만 안은 따뜻했다. 선옥은 웃으며 말했다. 나 정말 행복해.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다.